2022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일양입니다. 즐거운 여름휴가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요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감염병 때문에 많은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염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고 또 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준비한 오늘의 강연 주제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소개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현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소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강연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인수공통 감염병 하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또 얼마 전에 겪었던 메르스, 또 사스, 또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다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에 동시 감염되는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도 관련이 많은 오늘의 강연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만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는 시청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 교수님께서 돌발 퀴즈를 내실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한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니 오늘의 강연에도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인수공통 감염병의 소개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소개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하면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생소할 겁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이 그림과 같이 동물에서 사람, 또 사람에서 또 동물로도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에 서로 감염병을 주고받고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질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감염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되고 대부분이 법정 전염병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최근에 방송이나 또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많이 나타나는 원인들은 병원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변종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염이 되거나 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서 우리 저 아프리카, 남미 이런 게 2, 3일 거리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 같은 교통, 생활 양식의 변화라든지
또 생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그 숲속에 살고 그런 동물들 거기에 관련된 질병들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경작지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조기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 또 치료물질 이런 것들을 백신 이런 것들을 실용화시키고 개발해야 되는데 신변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 앞으로도 또 필요하고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처음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치료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세워서 그동안 많은 정부의 도움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왔고 또 많은 그 석박사 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에 아주 중요한 게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는 건데 국내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또 그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였으며 또 그들과 이제 MOU도 하고 국제 협력 연구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공통 감염병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 같은 척추동물과 인간 사이에 이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 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직접 전파될 수도 있고 도중에 매개곤충, 뭐 모기, 뭐 심지어 파리, 뭐 여러 그 매개물에 의해서 다양하게 전파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병원체는 기생충부터 세균, 바이러스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 예로서 사람, 동물에 모두 이렇게 심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광견병, 탄저병 이런 걸 들 수 있고 동물에는 중증이나 사람에게는 가벼운 질병인 수족구병, 또 동물에는 가벼우나 사람에는 중증을 일으키는 브루셀라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어디서부터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류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면서 여러 그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같이 가축이나 또는 반려동물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개로부터 또 여러 같이 사는 동물로부터 이렇게 병원균을 받고 또 주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광견병이라든지 포낭충증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예고요. 또 많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람 거주지에 이제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새, 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그래서 새와 돼지에서 돌연변을 일으켜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약 4천만 명 정도의 사망을 가져올 정도로 큰 유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애완동물이나 애완동물의 이제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또 여러 사냥감들로부터 옮겨오는 제기열, 브루셀라, 렙토스피라, 톱소포다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곤충들 또 진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염 같은 걸 일으키는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공통 감염병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모든 동물과 인간의 감염병은 진화적으로 공통의 기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석으로 남아있는 잔재들 보면 거기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기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도 여러 기원전 2300년 전에 바빌론 시대에도 광견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광견병을 일으키는 레비스 바이러스에서 여러 뇌염, 신경 증상,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 그 야생동물로부터 이렇게 또는 가축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이 계속 있고요. 또 그 유명한 이제 흑사병, 패스트 같은 경우 여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뭐 처음에 흑사병이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뭐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그 벌을 하는 거다. 또는 그 우물에 그 유대인들이 독약을 풀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하고 원인을 모를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 질병에 대해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가졌지만은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쥐에 그 시궁지라든지 집쥐라든지 이런데 이제 쥐벼룩이 있고 그 쥐벼룩에 이런 페스티스 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전파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감염병들이 인류의 특히나 패스트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중세 유럽 또 아시아 이렇게 많은 인구를 이렇게 그 사망하게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 감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가축으로부터 뭐 개, 소, 돼지, 말, 쥐로부터 여러 그 감염원들이 오고 있다는 거, 또 에프게니 파블로스키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부터는 한 100여 종의 질병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음에 그 감염병 그 기생생물하고 숙주 사이의 적응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개는 그 범유행성 팬데믹 단계를 처음엔 거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처음 이런 데 감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 들어와서 굉장히 급성 질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나면 풍토성으로 됩니다. 이 재감염에 대해서 점점 방어력도 갖추게 되고 또 추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추가 방어 기전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국한되거나 또는 그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국소적인 감염병이 되고 나중에 심지어 공생 여러분도 아마 생물 시간에나 배웠을 것 같은데 심바이오시스라고 해서 그 서로 이런 기생생물과 숙주가 더 잘 적응해서 서로 그 이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생물학자 광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정광우 교수님인데요. 테네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메바하고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이렇게 개대배양을 하고 그런 걸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 박테리아가 없을 때는 아메바가 잘 못 자란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적응을 해나간다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의 그 원인을 이렇게 미국의 국립연구소 지금 NIH의 그 닥터 파우치가 나와서 여러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그 상황이라든지 또 대처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이하고 있고 어떤 대처 능력을 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쭉 하듯이 NIH의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감염병 출현의 6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공중보건 체계가 붕괴됐을 때, 그러한 예로서 1993년 미러키에 이 목장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사람에 들어오면 심한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게 주 증상인데요. 이런 상수를 도원에 이렇게 이제 물을 저류하고 또 그런 곳에 흘러가면서 동시에 40만 명이 이렇게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든지 또 경제 발전, 토지 이용의 증가로서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숲에 있는 감염병을 접할 이유가 없는데 경작지를 넓혀가게 되면서 숲과 마주하고 또 숲에 있는 감염병들이 자연히 경작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활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감염이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과 여행인데요. 우리가 전 세계가 2, 3일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서 감염병의 전파 속도는 여기에 그림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걷는 속도로, 그 다음에는 말을 타는 속도로,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로 전파 속도가 된다고 할 만큼 오늘날 저 지구 반대편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나라 또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기술과 산업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류가 개발한 냉난방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재향 군인들이 모인데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걸 밝혔는데요. 이같이 여러 냉각탑이라든지 이런 인류가 개발한 물질에 의해서 또 여러 주사기라든지 또 카테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또 감염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인구의 행동 변화인데요. 현재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미숙아라든지 또 노인의 삶이 많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도 수명을 연장하고 당이도 잘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이런 경우 또 발생 원인이 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적응과 변화인데요. 우리 인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진단도 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그런데요. 미생물도 역시 그보다 때로는 더 빠른 속도로 그걸 피해가는 그런 데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6가지 요인들이 일수공통 감염병을 출현시키고 또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 이제 NIH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새롭게 발견된 일수공통 감염병들이 노타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1983년대 HIV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또 여러 2002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감염병들이 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잘 아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고 한 빌 게이츠가 전 세계 건강, 인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제가
WHO의 제네바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WHO 이 그 펀드 연구비라든지 WHO가 많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빌 게이츠가 그 자금을 대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빌 게이츠가 2017년, 2018년도에 슈퍼 글로벌 감염병으로 6개월 동안 3,000명 사상자가 가능한 이렇게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를 생각은 미처 못했지만은 그동안 빌 게이츠는 이제 에이즈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세계 3대 감염병 연구와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을 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제 전 세계에 급작스러운 그런 감염병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그런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항상 변이가 되고 내성을 획득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사람한테 다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어떤 조류가 여기에 조류가 있듯이 어떤 조류에만 감염돼요. 포유동물이나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그 수용체가 그 조류에만 특이하게 바이러스가 달라붙는다든지 또는 포유동물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친화도가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같이 KR 또 밑에는 R, K, K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류에는 트립신 인식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8개 유전자 RNA 바이러스가 또 섞여서 새로운 변종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변종을 만들어준 것 중에 이와 같이 퓨린 인식 서열 R, K, KR 이런 서열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숙주에 침범했을 때 쉽게 이렇게 단백분해 요소에 막에 붙고 쉽게 단백분해 요소에 잘려들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 감염 촉진 변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를 든다면은 아마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막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렇게 막 크게 반경 3km, 5km 안에 이렇게 막 동물들을 이렇게 매립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뭐 충청도, 뭐 전라북도 이런 데 상관없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요. 다행히도 중국, 동남아시아 또 여러 유럽의 나라들 일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동시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H5N1 같은 경우는 한 60%, H7N9 같은 경우는 한 30-40% 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런 조류에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아직 사람 감염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제 2009년 10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여러 학생들 중에는 감염이 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돼지의 여러 조류라든지 사람 바이러스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되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라리아는 세계 3대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라리아는 여전히 아직 백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해 100만 명 전후로 이렇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토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북한에는 더 많은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있습니다. 역시 말라리아 역시 그 약제에 대해서 내성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같은 그 개발들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COVID-19,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했는데 SARS-CoV-2를 이제 COVID-19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RNA 바이러스고 이렇게 그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크라운 모양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류가 흔하게 감기 커먼 콜드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제 그래서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요. 되게 이런 박쥐로 오리진으로 해서 여러 이 전파 경로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 그 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는 사양 고양이, 그 다음에 코비드 19 같은 경우 아직 천상갑 등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 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람이 감염되는데요. 이게 처음 감염됐을 때는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심할 때는 이제 폐렴이 가져오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열이라든지 호흡곤란, 폐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타 이제 증상들로 인후통, 그 다음에 오심,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19은 되게 이제 엔지오텐신 컨버트 엔자임이라는 게 ACE2라는 리셉터를 여러 우리 장기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여기에 이제 붙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퓨린 클리베이지 사이트를 이렇게 이런 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쉽게 잘 클리베이지가 되고 바이러스 세포 간의 융합이 더 용이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수용체 인식 부위의 소수성이 이렇게 증가돼서요. 이렇게 별표처럼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친화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를 이렇게 내겠는데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답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도 이제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여러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진단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 개발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몽골 검역본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동 연구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의 계통 분석도 하고 진화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심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WHO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처음에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그 병원체를 확보하고 유전자를 충분히 다 이렇게 밝힌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그 병원체 분리,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아마 거의 비슷한 실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부분인데요. 여러 이제 메르스 감염병 왔을 때 또 그 당시 2015년도에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아마 또 새로운 신변종 감염병이 들어올 거고 이에 대한 그 신변종이기 때문에 그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질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 통제도 어렵고 이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 경제적 손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진단법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진단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아야 되고 이걸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이제 그 유전자 진단은 굉장히 그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한 편인데 이제 신속 진단은 굉장히 그 15분 내에 또 다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진단 민감도가 현재까지는 일부 감염병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선이 많이 필요해서요. 저는 이제 여러 형광체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항체와 축합하고 그래서 그 형광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좀 진단 민감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이와 같이 스마트폰 검출기에 LED 파장을 이용해서 그 이 형광 빛을 발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진단 민감도와 또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동안 저와 저희 팀의 노력으로 여러 형광체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잡지에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칸탐닷을 이용해서 현장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형광체와 스마트폰 검출기를 써서 진단 키트와 이제 검출기를 개발했던 그런 개발하고 또 논문에 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의 니해라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그 H5N1 그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29명이 WHO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16명이 사망했으니까 약 60%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아주 고도의 이렇게 고도의 이제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장치 이제 BSL-3고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 BSL-2인데 우리는 거기서 기다리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베트남에 이제 거기 연구원들이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진단 키트와 이제 검출기가 당시 우리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 똑같은 샘플 썼을 때 84.3%였는데 우리는 96.5%로 진단 민감도가 훨씬 이렇게 증가됐고 13% 증가됐고 이 검출 결과가 바로 이 지도에 보듯이 바로 이게 한국에 전송되는 그런 결과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 됐고요.
향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공항, 가축 농장,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시간으로 진단이 돼서 검역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되는 그런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서 사용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좋은 그 진단이라든지 그 치료 물질이 나오려면은 항원이라든지 그 바이오마커들을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치료제라든지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백신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약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백신으를 썼고요. 우리 이제 그 파스테르가 광견병 그 아이들 예전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켜서 그 백신을 만들고 했던 것들. 현재도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백신 중에 일부는 이렇게 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켜가지고 그 백신을 만들었는데 진단율이 예방률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바이럴 벡터는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전에 많이 맞았는데요. 이런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이 프로테인 가지고 그 백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을 이용하는 방법, DNA나 RNA를 이용해서 하는 그 백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인데요. 그 백신들의 이제 장단점을 보면은요, RNA 백신은요, 이 템플레이트를 만들고 유전자를 금방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백신 플랫폼이 있으면은, 즉 이제 이 백신을 유전자를 잘 쏴서 원하는 면역 세포에 잘 인체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면은,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서 새로운 거기에 RNA나 유전체 성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금방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 학회에 이제 참석해서 화이자 부사장님이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백신이 7년에서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화이자에서 맞은 백신, mRNA 백신은 266일 만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까지 포함해서요. 물론 급하게 임상실험도 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면역력도 높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는 게 이제 현재 mRNA 백신이고요. 물론 이제 일부는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일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또 원치 않는 효과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많이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개선되면 완벽하고 빠르고 효과 있는 백신이 되리라고 봅니다. DNA 백신은 mRNA 백신은 세포막만 통과하면 되는데, DNA 백신 하나 더 통과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했던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것은 어주먼트라든지 면역원을 높이기 위한 물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서브 유닛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활 백신이나 약독화 백신은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감염성 물질을 다뤄야 된다든지 또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전에 우한, 델타 이런 데 대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주로 많은 변이가 생김으로써 이런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죠. 주로 그 항체를 만들어서 막는 쪽은 상당히 떨어지나 우리 이제 T셀 바이러스 직접 죽인다든지 또는 항체를 만들도록 자극 주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70% 이상 보존되면서 상당히 그래도 백신 효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선진국에서 또 더 많이 잘 예방하기 위해서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 BA1, BA4, 5 등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소개했고 또 현재 연구되고 개발되어지고 있는 일들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일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연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한 내용이 이제 주로 저희 이제 의과대학생들이나 또 여러 이제 자연 과학하고 한 전문 대학생들 이렇게 주로 많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쉽게 얘기를 잘 못해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자료도 또 관련된 문헌도 많으니 보시고 이제 잘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병되는 감염병은 이로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요. 네.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네. 오재인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라니 PD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며칠 전 가족과 영화를 보았는데요. 치료가 어려운 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도 인수공통인가요? 이러한 감염병들은 지금 수준에서 치료제가 없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없거나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에볼라 바이러스는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굉장히 한때 치사율도 높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긴장했으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재인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해당 동물과 인간 사이에 유전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볼 수 있나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했듯이 예를 들면 조류라든지 다른 동물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평소에는 사람한테 또는 이런 데 감염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변이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잘 이렇게 부착해서 부착하고 또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병원성을 획득한다고 할까요? 아까 단백분해 요소에 잘 잘라지는 부위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터득할 때 가져오고요. 또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그 벡터 모기라든지 우리 지금 말라리아라든지 댕기라든지 그 이런 것들은 모기에서 또 그 흡혈을 하면서 자기들이 전달을 해주거든요. 사람 흡혈할 때. 또 우리가 이제 저 가을철이라든지 이런 때 쭈쭈가무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진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흡혈을 할 때 사람한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원체를 옮겨줍니다. 이같이 그 진드기나 이런 데는 또 습성상 흡혈을 해야 자기들이 그 성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난소 같은 게 성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잘 감염될 수 있는 변이라든지 또는 매개 벡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후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인수공통 감염병의 경우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인간의 질병이 동물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궁금합니다. 예. 물론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또 나왔다시피 오히려 그 반려동물에도 감염이 돼 있는 경우를 가 보고되고 그러잖아요. 그 보면은 뭐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사람 외에는 우리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우리한테 문제되고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올 때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사람에서 동물로 가는 건 별 생각을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조사를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요.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보유숙주라고 하는데요. 자연계에 우리 사람이 다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자연계에 또 있는 야생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가축에 그게 남아있으면 또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관리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걸 보유숙주라고 하는데요. 또 그 동물 관리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크라운쌤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동물을 땅에 매립하여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로 바이러스가 퍼질 염려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직접 매립이나 또는 살처분하는 그런 그 매뉴얼은 정확히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마 매립하고 또 그런 지하수로 침출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관련 부처나 그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은 또 잘 전문가 아니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코스모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오지인님도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NIH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정리한 6가지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다든지, 또 우리 인류가 재밌는 그림으로 처음에는 달리는 만큼, 말이 뛰는 만큼, 비행기 가는 만큼 이와 같은 속도로 확산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우리 인류가 그 경작지라든지 이런 걸 늘리고, 또 기후변화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도 이제 그 수명을 늘리고, 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감염병 취약한 계층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병원 미생물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내성을 획득한다든지 변종을 많이 만든다든지, 예,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소개해준 한 6가지 경우를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 앞쪽에 6가지를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변종 나와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이 왔어요. 황지숙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가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변이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런 변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 변이를 막을 방법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변종이 자연적으로 50, 60% 1년에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유전자 8개 그 세그멘트들이 서로 이렇게 믹스업 될 수 있어요. 다른 바이러스하고. 또 자체 내에서 섞어져서 변이가 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20%에서 한 27% 사이 정도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본인들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불안정성, 그걸 또 숙주를 이용해서 복제하고 증식하고, 특히 증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네. 이 다음에 또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이호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화공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약물을 잘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 연구해 왔던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의학 쪽에 와서 또 백신에 관심을 가지고 또 백신 공부도 하고, 면역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병변도 공부하고, 그래서 아마 특별한 분야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여러 컴퓨터 AI 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밝혀져 있는 유전자나 단백질 이용해서 또 쉽게 구조도 많이 예측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것들을 개발하는 거 보면은 어떤 한 분야만의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하는 분야가 질환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백신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때로는 이게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협업을 통해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야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다양하게 많은 분야가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진단제제 다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관여해서 개발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호준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와 제약업체에서 뛰어들어서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관련 특허는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회사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개발한 것일까요?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은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외에는 또 많은 국가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고자 했고 또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게 오랜 동안 연구해온 유전자 전달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한 30년 전부터 한 기술들이 이번에 이제 유전자를 전달체에 실어서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피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특허하고 개발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노력들이 많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이 많은 원천 기술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 또 임상에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효능을 평가해주고 허가 받고 그런 것도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런 각 나라별로 또 각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협력해서 같이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새로운 기존의 특허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그러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화이자 부사장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도 아주 저온에 저장해야 된다는 걸 왜 그랬는지 꼭 모르겠다 우스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부작용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효과가 좋은 그래도 최고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본인들도 개선해 나가겠지만 각 나라 각 연구자들도 그런 계기가 돼서 극복하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제나 백신을 연구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재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강의 중에 지구온난화와 인수공통 감염병이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인수공통 감염병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한가요? 그건 이제 아마 직접 연계되지 않은 생각도 있어서 이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감염병 중에 매개 벡터를 이용해서 감염되는 감염병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 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또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에도 또 나타나고 또 그런데 이런 기후가 올라감으로써 여러 가지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곤충 또는 절지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변화로서 또 기후의 변화로서 또 매개할 수 있는 생물체도 많이 늘고 그래서요. 이런 것들도 다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네, 매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늘어가기 때문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영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가 박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것이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어떤 동물과 연관된 질병인지 알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저기 그 슬라이드에 제가 미처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코비드 19은 78% 정도로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리진이 이 박쥐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은 전체 유전자를 다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NGS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유전자 그 제놈을 밝혀서 이 오리진이 어딘지 또 어떻게 섞였는지 그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예, 기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리진을 알 수 있고 또 그 유전자를 확보함으로써 또 그동안 우리 인류가 극복했던 그 진단, 백신, 치료제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전자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법 개발에도 더욱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고라니 PD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형광 물질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항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항원이나 항체에다가 그 형광 물질을 붙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진단 방식이 있어서 어떤 거는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분해해서 그걸 측정한다든지 또는 우리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핑크나 레드 컬러로 나타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이런 그 다이를 붙인 거거든요. 항체나 항원에다가 그 대신 이제 형광 물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광 물질이 붙었을 때는 형광 그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그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났는가, 그 시그널 나타났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없을 때 시그널의 차이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시그널을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형광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연 초에 안내했던 우수 질문 이벤트에 선정되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라니 PD님, 후후님, 이호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9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고려대학교 김중헌 교수님을 모시고 강화학습, 딥러닝,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극락초등학교 최미진 선생님께서 용암처럼 부글부글 신기한 라바램프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소개라는 주제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박현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강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